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구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은 저축과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축하고 있으신 분 계세요? 저축하고 있다. 지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있을까요? 다 역시 좀 계획 성향이신가 거의 다 저축하고 계시는군요. 혹시 저축 외에 다른 거 재테크를 하고 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축은 다들 잘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고, 재테크에 대해서 어떤 거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 어떤 금융상품 이용하고 계시는지, 아까 저축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저축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축도 있고, 뭐 예금도 있고, 보험도 사실 금융상품의 종류의 하나죠. 뭐 대출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연금, 우리가 국민연금 내는 것도 사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펀드, 굉장히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사실 금융에부터 시작되는데, 금융이 무엇인지부터 그러면 살펴볼게요. 그래서 금융의 정의와 금융상품과 금융지원제도 뭔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융은 저는 원래 처음에 이제 뭔가 뜻을 이제 살펴볼 때 사전을 잘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고, 파이낸스라고 올린 거 맞나요? 파이낸스이고, 사전에는 금전을 융통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거래에 일시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거나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임으로써 가계의 살림이나 기업 경제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게 금융이에요. 자, 금융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축은 그러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데 그것 왜 빌려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대출은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고, 그래서 금융은 아주 간단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게 금융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경제도 있고 금융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경제는 날씨고 금융은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경제는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코로나19가 터져서 금리가 하락해가지고 주식이 좋아질지 몰랐었고,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다시 주식이 하락할 줄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경제는 사실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 금융은 날씨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잘 입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비가 온다고 유행에 너무 맞춰서 가다가는 사실 금방 그 옷을 버리게 돼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의 성향과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런 날씨에 맞게 옷을 입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금융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금융 빌리고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잘 갚을까? 어떻게 하면 잘 갚을 수 있을까? 그거는 근데 되게 제가 이제 김정현 대리님이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저 사람은 잘 갚을 것 같아 이러지 않고, 뭐 여기 계시는 분이 이분은 곱슬머리라서 못 갚을 것 같아 이런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제도가 필요한 거는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것들을 매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랑 또 상환 능력과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정하고 제반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금융제도가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금융제도에는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로 구분이 되는데,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시장이고요. 거래를 중개하는 게 금융회사예요. 그러면 금융시장하고 금융회사는 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직접금융은 쉽게 말해서 그냥 투자 행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렇잖아요. 우리 뭐 그 회사나 뭐 좋은 프로젝트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회사에 직접 하거나 그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직접 금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간접 금융은 보통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길 때 우리가 그 돈을 맡기고 이 은행에서 좋은 프로젝트나 회사에 투자를 다시 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 자금에
관여해가지고 좋은 상품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게 간접금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금융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융회사는 이렇게 했어요.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회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은행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1금융권 이렇게 부를까요? 그래서 시중은행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거겠죠. 지방은행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구은행, 경남은행 이런 게 사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뭐가 있을 수, 뭐 차타트은행 이런 거, 뭐 한국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수은행 중에 많아요. 이제 뭐 한국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관장하는 이제 은행들이 은행으로 불리고요. 이 1금융권을 제외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축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비은행 금융회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이라든지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신협이라고 불리는 것도 아시죠? 농협 이런 것도 사실 이 금융권이라서 은행이 아닌 회사인 거죠. 비은행권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보험 우리가 드는 회사, 그리고 증권사, 선물사 이렇게 해서 투자,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기타로는 뭐 우체국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1금융권, 2금융권,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쉽게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은행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1금융권이라고 그냥 안정적인 시중은행 이런 거고, 비은행은 나머지 다른 거, 뭐 신용카드사, 할부사, 뭐 상호저축은행, 뭐 신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이렇게 정도 있는 거 그냥 기억해 두시고, 이제 내가 어떤 데 이제 금융회사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융회사를 알아봤는데 금융회사 말고에도 금융에 관련된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곳이죠. 그리고 금융감독원들은 뭐 불법거래나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게 금융감독원이고요. 한국은행 돈을 발행하는 곳이고, 이제 예금보험공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거 5천만 원까지 우리 예금이 보호가 돼요. 그거를 관장하는 곳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이제 공공기관이 있고요. 뭐 은행연합회 사적 기관으로 해서 뭐 보험협회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감시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줄 그어놨잖아요. 이 두 군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데 들어보셨어도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뭐냐면, 은행은 아니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좀 서민금융 지원할 수 있는 대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은 서민금융원 가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대표적으로 햇살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기관이냐면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채무조정 제도는 뭐냐면은, 내가 돈을 너무 뭐 회사를 잘리거나 갑자기 아파서 돈을 못 갚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 채무를 뭐 이자나 원금을 조정해서 좀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빚이 많아졌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뭘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기관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과 관련된 기관도 이제 살펴봤으니 금융수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은 사실 교환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교환하는 거고, 그 지불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금융은. 그리고 금융의 가치척도는 돈으로 무조건 평가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 화폐로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 기능은 저장하기, 불리기, 보호하기, 빌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지불 결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현금, 직불카드, 체크카드, 계좌, 이체,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기능은 말씀드린 저장하기, 빌리기, 보호하기, 불리기, 저축, 대출, 보험, 투자, 이게 기능이에요. 그리고 돈으로 결제하고 이게 교환하는 게 이제 금융의 기능이다라고 딱 정리돼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저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저축 좀 이거 저번 시간에 나왔는데 또 나왔죠. 너무 지긋지긋하죠. 근데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이 고려해야 된다는 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만든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 사항을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같이 저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축 바로 알기 이제 들어갈 건데 우리 저축의 개념 살펴볼 거고요. 저축 기초 상식, 저축 상품 포트폴리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볼게요. 네, 저축의 개념 살펴볼게요. 근데 저축 혹시 왜 하세요? 저축 왜 하세요? 물 드시고 있는 선생님 혹시 왜 저축하세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혹시 저축 왜 하고 계세요? 일단 모아놔야 되니까. 그쵸? 사실 저축 왜 하는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삶의 이벤트 발생해서 뭐 친한 친구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비상금 통장, 경조사비 통장 있으면 여기서 꺼내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없으면 비상금 통장 있으면 여기서 꺼내 쓸 수 있겠죠. 저축해놨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또 수입이 감소했다 이랬을 때 뭐 비상금 통장에 있으면 이 안에서 꺼내 써서 날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만약에 내가 주거 안정 저축이나 뭐 청약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여기를 통해서 이 삶의 이벤트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살아가며 있을 만한 삶의 계획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축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저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싶은 거, 나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미래에 먹고 싶은 건 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돈을 쓰지 않고 미래로 이제 이전한다라는 이야기죠. 사전적 의미로는 절약하다, 모으다, 아끼다, 쌓아두다라는 게 이제 사전적 의미고요. 저축의 개념에는 투자 활동도 포함되고 주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축은 모아서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 뭐다? 미래 소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 소비할 거를 우리가 모아두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저축은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을까요? 여기 너무 답이 나와 있긴 하네요. 저축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축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저축 기초 상식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참 쉬운 말이죠. 이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자는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하게 되면 이율이라는 걸 내기도 하고 우리가 금리라는 걸로 저축을 해서 금리가 좋니 안 좋니 하면서 이제 저축 1년 하면은 이제 그 이자를 받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들였을 대가로 우리가 일정 좀 빌려주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제 돈인 거죠. 그리고 단리 복리, 단리 복리 이거 혹시 들어보셨죠? 단리는 원금에 대하여만 붙는 이자예요.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만 이제 내가 뭐 1,000만 원에 관련된 이자를 붙는 거죠. 그리고 복리는 뭐냐면 일정 기간마다 이자의 원금을 가산해서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저축을 2년간 들었어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1,000만 원을 이제 저축을 해놓고 이자가 100만 원이 붙었어요. 근데 달리면은 그냥 100만 원이 붙어도 그냥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붙는데 복리는 이 1,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2년 뒤에는 또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마다 계산을 해서 그 임금이 이자를 가산해서 하는 게 복리고 단위는 그냥 단순하게 원금에만 붙는 이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14%는 뭐냐면 이자 소득세율이에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세금 납부율은 이 14% 정도 내야 돼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5.4% 내야 되고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과세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게 비과세예요. 그리고 만기는 저축이 끝나는 거, 중도 해지는 만기까지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는 게 중도 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예금자 보호라는 게 있는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한도 내까지인데 저축 금액이 보호가 돼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안심하고 이제 저축해도 된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축 상품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기적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정기적금은 내가 10만 원씩 12개월 내서 120만 원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금액을 내면서 이제 정해진 금액을 모으는 게
이게 정기 적금. 그래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하여 목돈을 형성한 예금이고요. 정기 예금은 내가 목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저축해 두는 거죠. 그 목돈을 저축하는 거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서 돈을 불리는 예금이고요. 보통 예금은 보통 이제 입출금 통장,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부르는 거 보통 예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유동성이 제일 좋죠. 사실 정기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설정해 두니까 사실 좀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시 입출금 통장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내 맘대로 뭐 기간이 없어서 뭐 뺐다가 다시 넣어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유동성이 가장 높은 예금이겠죠.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뭐 내가 10년 동안 얼마씩 저축해서 내가 막 60세부터 뭐 연금식으로 노후에 연금식으로 받는 저축을 연금저축이라고 부르고요. 주택청약저축은 뭐 다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신규 분양 받을 때 주택청약해서 있으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택청약저축 요렇게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살펴볼게요. 저축할 때 선택하기 정보 찾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애 설계할 때 중요한 거는 사실 안정적으로 준비와 대비가 가능한 거죠. 내가 어떤 거를 뭐 목적으로 했을 때 이런 시기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시기에 뭘 하겠다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걸 대비해 놓으면 당연히 목표 달성률이 높은 게 있겠죠. 그리고 목표 달성률이 높으니까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도적이 되니까 삶의 재무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애 설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원가족의 필요 욕구 중심으로 생애를 설계하는데요. 그게 뭐 가족 건강 여가 일 소득 공동체 주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면 좋아요. 보통 이제 청년들이 생애 설계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일 소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의 이제 다른 가족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래하는 삶의 이벤트도 체크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삶의 이벤트들이 막 있었잖아요. 뭐 친구가 언제 결혼한다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환갑이라든지 아니면 조카가 태어나서 뭐 돌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원하지 않아도 오게 되는 삶의 이벤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단기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로 나눠서 하시면 가장 좋아요. 단기는 1년 이하고요. 중기는 5년 이내이고요. 장기는 10년 이상이에요. 근데 뭐 각자의 삶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나는 지금 이미 집이 있어서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뭐 단기 목표는 뭐 배우기, 여행 가기라든지 뭐 중기 목표는 뭐 해외여행이나 뭐 대출 상환 완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장기 목표는 자가구입이나 독립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고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기간 세금 금리를 고려하는 거예요. 자, 목적은 아까 전에 우리가 장기, 단기, 중기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기간도 단기, 장기, 중기로 이걸 여기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면 좋고요. 아까 우리 이자 소득세라는 세금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과세 상품인지 과세 상품인지. 그러니까 과세하면 몇 프로 붙는다고 했어요? 이자 소득세 14%라고 했죠. 그리고 지방 소득세 붙으면 15.4% 이런 거 고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도 고려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금리가 좋으니까 이제 저축을 많이 하는데 왜 작년만 하더라도 금리 안 좋아서 저축하면 참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어떤 상품이 좋은지 뭐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요. 자, 어떻게 고려하는지 살펴볼게요. 저축 목표 설정할 때 보통은 이제 금액이나 우리는 소비재 저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재는 뭐냐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차,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저축할 때 많이 설정. 난 집을 사는데 저축을 할 거야. 나는 차를 사는데 얼마까지 저축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경험제 저축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경험제는 어떤 거냐면 뭐 여행을 간다라든지 뭘 배운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이제 좀 이직하는 게 필요하거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뭐 대학원에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고려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 목표 설정할 때 소비재 저축과 경험제 저축을 함께 좀 묶어가지고 같이 설정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별로 설정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중기, 장기, 단기로 이제 설정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30만 원 이상 필요한 자금을 재무 목표 금액으로 설정을 할게요. 30만 원 이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단기로 할 때는 6개월 이내예요. 뭐 6개월 이내에 저는 이제 우리 엄마 환갑이 있으니까 6개월 이내에 내가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거는 보통 예금이나 파킹 통장이나 CMA에 넣어 두시면 좋아요. 보통 예금은 말했던 수시입출금 통장이죠. 그리고 파킹 통장은 요새 유행하는 건데 이제 기간별로 짧은 단기간에 해서 이제 뭐 주별이나 이제 분기별로 해서 이제 이자가 나오는 파킹 통장에 넣어 두시거나 아니면 CMA 통장도 좋아요. CMA 통장은 이제 증권사에서 만드는 통장인데 근데 이 CMA 통장은 증권사 통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은 안 돼요. 몇 개 빼고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 세 개 고려하셔서 초단기에 넣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단기저축이나 이제 중기저축 같은 거 당연히 예금이나 적금을 해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장기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적금 포함해서 펀드, 연금, 저축보험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은데 이 연금이나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왜 장기로 하냐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이 상품 자체가 10년 이상으로 설계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를 넣어야지만 연금이나 저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기나 중기적으로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연금이나 저축보험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중간에 해지해서 이걸 환급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비상금도 똑같이 보통 예금이나 파킹 통장이나 CMA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간별로는 통장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적별 특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간별에 따라서 설정하지만 목적별로도 우리가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거 상품, 자산 형성, 노후 자금, 절세 상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거. 처음에 이 생활설계 중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뭐 기간이나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세금하고 금리를 고려하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안정성인지 수익성인지 황금성이 있는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정성은 원금 손실 여부겠죠. 그래서 이게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안정성이 없는 상품이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수익성은 이자 수익률이 좋은 건데 아무래도 저축보다는 좀 투자 상품이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훨씬 높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황금성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보통 예금이란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이제 활용하면 좋다라는 건데 정책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온라인 청년센터 혹시 이 사이트 한 번이라도 들어가신 분 혹시 계세요? 계시네요. 근데 이 사이트가 진짜 유용하고 좋아요. 이거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에 청년에 관한 정책 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정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취업, 창업, 주거, 금융, 생활복지, 정책 참여, 코로나19에서 정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되게 모든 지자체와 이제 정부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자산 형성 정책이에요. 청년들한테 너무 자산을 형성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이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도 혹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정책 활용 회사에 사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지금 계시지는 않군요.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좀 지역의 중소기업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취업해서 조금 상생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만 15세에서 35세까지 청년에게 월 30만 원 미만이면은 청년이 20개월간 40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400만 원, 1,200만 원 만들어준 정책이에요. 그러면 내가 400만 원만 내면 1,200만 원 생기는 정책인 거죠. 근데 대신에 이건 회사에서 좀 해줘야 되긴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넣어야 돼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고 있는 정책 중소기업이고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이거 꼭 활용해 보시면 진짜 400만 원 있으면 1,200 만들어주면 되게 어마어마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건데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더니 아직 뭐 좀 논란이 있어서 되게 지금 시행하고 있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
만 19세에서 34세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급여가 높아 6천만 원 이하이면 되고요. 그 70만 원씩 자유적립하면은 기여금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 6% 해주고 정해가지고 이제 이자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논란이어서 이것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정책이 조금 안 좋은 점은 뭐냐면 10년 동안 넣어야 돼요. 5년인가 10년인가 하여튼. 근데 보통 아까 그 제가 3년 만기율이 18%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70만 원을 넣어야지만 많이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뭐 저축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우리 청년 희망 저축도 그랬었잖아요. 적금도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저축할 수 있는 만큼만 만약에 활용하신다면은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간이 길고 70만 원씩 사실 5년 10년 넣기는 되게 힘들다 보니까 이 정책을 좀 다듬어서 나오면은 활용하실 때는 내가 딱 넣을 수 있을 정도만 해서 이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택 청약이 있잖아요. 근데 주택 청약에 이제 청년 우대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3, 4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뭐 만 19세에서 34세는 당연하죠.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이면 뭐 연소득 360만 원 이하이면 연이율 33%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청약은 연이율이 1.8%고 과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이율이 3.4%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그냥 청약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이미 주택 청약이 있더라도 은행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전환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혹시 뒤에 뭐 좀 혼자 살게 되시거나 이러실 분은 요걸로 전환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대구시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건데 청년이 6개월 근로 및 저축하면은 240만 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10만 원 넣고 대구시에서 120만 원 만들어줘서 240만 원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뭐 뒤에 알바 하시거나 이럴 때 요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 재직자 그린 채움 공제는 아까 그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랑 비슷한 정책이에요. 근데 이건 3년간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 정부 매달 16.6만 원씩 넣어주고 기업 16.6만 원, 청년 16.6만 원씩 넣으면 3년 동안 하면은 이제 1,800만 원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요것도 정책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만들어 주는 거니까. 네, 이것도 이제 정책인 거고 내일 저축해서 이미 하고 계시니까 이제 설명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들 아시겠죠? 이건 차상위 하고 차상위 초과는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만들어 720만 원 만들어 주는 거. 이 정책도 이제 2배로 만들어 주는 정책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 정보 찾을 때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가장 좋아요.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파인이라는 사이트는 정말 그 금융감독원에서 잘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가 어쨌든 이제 너무 금융에 관한 사기 정보도 많고 이제 금융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분별력을 잃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를 한 개 만들었어요. 파인이라는 사이트를.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뒷시간에 뭐 보험이나 뭐 대출 나올 때 무조건 이 사이트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축을 좀 잘하려면은 필요 욕구 중심으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필요 욕구 중심 뭐냐면 내가 1억을 모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집을 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뭐 1,500만 원 차를 살 거 아니면 뭐 100만 원 모아서 뭐 유럽 여행 100만 원 모아서 못 가겠죠. 뭐 동남아 여행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욕구 중심으로 저축을 설계하는 게 1번 중요하고요. 그 무리하지 않게 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축을 너무 많이 해서 찜닭으로 부부싸움을 이제 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축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내 월급의 70% 저축을 해야 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대출해서 저축하시는 분도 봤고요.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또 최근에 청년 희망 적금 같은 경우에
그게 너무 좀 좋게 잘 나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또 대출해가지고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이제 소득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게 저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이름표를 다는 거, 그리고 저축 시스템 만드는 거 중요한데 이건 살펴볼게요. 저축 유지를 위한 이름표를 만드는 거가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설정해 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 정하는 거예요. 뭐 주거 계획 세우고 뭐 전세 자금 얼마 모을 거야. 그리고 남은 기간 얼마 이제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는지 아니까. 근데 필요 금액은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5년 정도 뒤에 한 2억짜리 정도 집을 사고 싶어라고 이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준비된 금액은 내가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모았으니까 부천간 금액은 한 1억 7천 정도 부족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내가 얼마나 정도 모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제 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설계해 드린 건데, 이는 비상금 통장 만들기라고 해서 뭐 삶의 쿠션 만들기, 3개월치 고정 생활비를 만든다. 필요 금액은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이제 생활비 쓰니까 3개월 정도에 이제 비상금 만들면 좋겠다. 450만 원 만들면 150만 원 있으면 3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매월 200만 원 저축을 해서 15개월 동안 300만 원 만든다. 근데 그게 뭐 입출금 통장이나 CMA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아까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좋아야 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좋다고 했죠. 수시 입출금 통장이나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 이런 거 활용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집 마련 통장 1, 2인데 사실 주택 청약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하세요. 주택 청약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 금액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기간이랑 금액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50만 원에 36개월인가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돈만 들어있으면 청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청약 통장은 한 번 깨면 사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좀 낮은 금액으로 2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해서 꾸준하게 넣는 게 청약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이렇게 진행해보고요. 그러면은 뭐 내일 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뭐 10년에 3년 동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거 활용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재 저축도 중요하지만 경험재 저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저축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추억 통장 만들기, 친구들과 부산 여행 가는 거 해서 뭐 4개월 남았고 40만 원 필요하면 10만 원씩 뭐 4개월 정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이 저축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계를 통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표 정하고요. 목표도 정하고 남은 기간, 필요 금액, 준비된 금액, 부족한 금액 이런 것들 설정하셔가지고 저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지 이런 것도 좀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축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축 상품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축할 때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맨 처음에 비상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전에 제가 삶의 이벤트 발생했었을 때 비상금 통장 다 있었잖아요. 청년들의 사실은 삶의 어떤 이벤트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백들이 사실 잘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대출도 하려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급여의 3개월치 정도의 비상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사실 급여의 3개월 너무 많으니까 생활비에 한 1개월에 3개월치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비상금을 만들어 놓아서 나의 어떤 삶의 쿠션들을 만들어 놓는 게 1번으로 가장 못 만들기가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좀 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저축을 뭐 2억, 3억씩, 5억씩 하지 않고 보통 뭐 1,000만 원 모으고 2,000만 원 모으는데 사실 되게 이율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지다가 다시 저축을 못하기 때문에 저축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생애 목적에 따라서 목적 계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생애 설계하고 장단기 목적 설정하고 장단기 목적을 기간이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서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산을 예를 들면 내가 주식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 날에 뭐 필요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주식에 있는 돈 바로 꺼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이 많더라도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내가 필요한 시기에 뭐 10개월 뒤에 뭐가 필요하고 2년 뒤에 뭐가 필요, 그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황금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만기를 달성해서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뭐 여행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아이패드를 만드는 뭐 계좌 저축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은 진짜 이게 되게 뿌듯하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재무 관리나 재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성취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재무적 성취감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축은 만기해서 금액을 반드시 써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 연습이라는 것들, 이 네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테크 열풍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라고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투자의 기준을 한번, 그렇다면 나는 어떤 투자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하지 말아볼까 라는 기준을 한번 세워볼게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재테크 왜 하는지 살펴볼게요. 재테크 이유이 뭐냐면은 2030 동학개미는 월급으로 돈이 부족해 투자해, 여기 보고서에서 이제 한 거고, 2020년에 약간 좀 더 투자 열풍 많이 불 때 이제 한 거예요. 재테크 왜 하는지 물어봤더니 월급만으로 돈이 부족해서라는 이게 1위였고요. 노후를 준비하고자 2위, 주택 구입 비용으로 마련 3위였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재테크하는 이유랑 비슷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재테크 중에 주식 투자를 하는 비율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8년에 1월 달을 하고 2020년 11월에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실게요. 18세에서 29세가 13%나 증가했어요. 원래 15% 정도밖에 안 했는데 28% 정도가 한다고 돼 있었고요. 그리고 30대는 원래 31%였는데 39%로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비해서 몇 년 전인데도 비해서도 20, 30대가 몇 년 사이에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도 매년 청년 부채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청년 조사했는데 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럼 살펴볼게요. 그러면 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주식을 시작한 이유, 다른 재테크에 비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좀 다른 재테크 방법 이런 게 우리가 저축을 가장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 이 코로나 시기 때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 이게 금리 저축해도 이제 돈이 많이 모이지 않고 돈을 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주식은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상승이 예상돼서 수익을 얻을 것 같아서가 2위였어요. 자, 그러면 대구 청년들은 왜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하는 이유는 1위가 자산을 증대하기 위해서요.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높은 수익률 때문이었고요. 세 번째가 사회경제를 알기 위해서였어요. 그 청년들도 좀 다른 재테크 이런 금융상품에 비해서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자산을 많이 증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2021년에서 2022년 요 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5천만 아니에요? 인구가 5천만인데 6천만 개로 이제 활동 계좌 수가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죠. 거의 한 200만 개, 2천만 개? 2천만 개? 맞아요? 2천만 개가 많이 늘어서 이런 것들이 뭔가 주식 안 하고 있으면 약간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대구에서도 저희가 2021년에 조사했을 때 청년들이 300만 원 정도 주식에 투자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1,500만 원 투자한다고 바뀌었어요. 5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 수도 많이 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청년들이 뭔가 좀 예전에는 좀 소극적으로 했다보다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면도 오르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살펴볼게요.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에 나온 건데 100명 중 5명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대요. 그리고 100명 중에 2.5명이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구 청년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실태조사 했었을 때 2021년에 비해서 2020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청년 중에 10명 중에 6명이 손실을 입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150만 원 중에 1177만 원을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70% 정도의 원금에서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앞서서 봤듯이 우리가 사실 몇 명, 5명, 1.5명만 정도가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우리가 투자도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는데 왜 하고 있을까 하고 했을 때 뭐 이런 거죠. 데이 트레이닝 폴 리빙에서 이제 출처인데 투자자 97%가 손실이고 3%가 수익이에요. 300명 동안 1,500명의 개인 투자 이익을 봤더니 투자자의 97%가 손실이었고 3%만 수익이었고 하루에 6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0.5%였고 최고로 많이 번 사람이 36만 원이었대요. 근데 아까 여기 보셨죠? 돈 이만큼 잃었는데 수익 보는 건 되게 적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용돈을 벌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되게 투자를 할까요? 살펴보면 이런 거죠. 저금리, 고물가, 늘어난 수명, 생애주기 흐름, 불일치 이런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금리는 사실 코로나 그 시기에 저금리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저축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돈을 좀 불리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물가라는 것도 지금 집값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 집값이나 뭐 삶의 비용도 생활비 이런 것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 저축이나 내 월급으로는 이게 감당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내 월급 빼고는 물가가 다 올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내 노후에 이런 것들 자금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돈을 좀 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애주기 흐름 불이치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직장이 뭔가 내 복지처럼 20년 30년 다니면은 뭐 연금도 나오고 거기서 복지가 많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 주기도 짧아지고 직장을 다니는 주기도 짧아지고 이직도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는 이유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은 없어요. 돈 번 사람은 어디냐면 증권사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5조 9,148억이 되고 사상 최대가 났고 수수료 이익이 16조 원, 단기 순이익이 9조 원이 났대요. 근데 배당 소득, 이자 소득 한번 볼게요. 상위 10%가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50%의 비중이 0.2%, 소득 가져가는 사람 거의 상위 10%에 90%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 재테크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우리 투자를 왜 하고 그러면 이 재테크는 대체 뭔데 왜 하는 걸까? 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재테크는 한자랑 영어의 합성어예요. 재무 플러스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래요. 기업의 자금을 조달이나 운용에 고도의 테크닉을 사용하여서 금융거래에 의한 이득을 꾀하는 일인데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실 일본이 이게 경기 침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흑자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뭐 차익 같은 거 재테크를 이용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고도의 테크닉이 있을까요? 이 고도의 테크닉 기술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은 이런 거겠죠. 돈, 정보, 실패자. 결국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상위 그 10%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돈을 굴리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는 정보,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제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겠죠. 그 내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그 정보는 모두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정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자가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재테크를 통해서.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재테크 하지 말라는 걸까요?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재테크도 결국 원래 투자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는 이런 거예요. 목표 설정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뭔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요. 현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 사람인지. 그리고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아까 전에 뭐 이게 저축이든 투자든 간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잘 점검을 가계부 작성하고 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우리가 경제 공부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하잖아요. 사실 주식으로 경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하고 시장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회의 경제에 대해서 아는 거지. 주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안다는 이런 얘기는 사실 큰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라는 거는 결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 목표 설정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시드머니 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할 만큼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걸 잘 점검하고 공부하는 것들로 통해서 이제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 하지 말까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상품 종류는 사실 지금 투자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아요. 보통 처음엔 주식 투자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요새 뭐 신발 이런 투자도 하고 요새 금값도 엄청 비싸지잖아요. 뭐 금에도 투자하고 뭐 미술품에도 막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이런 가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그게 주식이라는 것에만 투자하는 거에 우리가 편향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뭐 투자 상품, 금융 상품과 투자 상품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금을 손실 가능성이 무조건 있어요.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융 투자 상품 무조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증권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은 없고 파생 상품은 있는데 우리가 그 투자 상품 생각했을 때 무조건 원금 손실이 난다라는 걸 기억해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정보 찾기 나오는데 이거 뒤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이 투자는 결국 투자의 원래 기능은 뭐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내가 유망한 내가 좀 나의 가치나 이런 거에 동의되는 기업이나 종목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게 원래 그 투자의 목표였어요. 내가 이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산업으로 볼 때는 많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장성, 사회성, 환경성, 혁신성의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막 이루어지고 뭐 이게 좋다더라 하면 거기에 가게 되고 분산 투자하지 않고 뭐 이 단기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건강한 투자는 장기로 해서 나의 가치 판단에 맞는 곳, 내가 원하는 회사,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내가 원하는 관심사 이런 것들을 사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기하고 분산하고 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야기였고요. 투자 상품도 이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펀드 다모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펀드에서 이제 주식형, 채권형, 혼합, MMF, ETF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ETF 상품 한번 검색해 보면 뭐 6개월 내 수익, 1년 수익, 3년 수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위험도도 나와요. 매우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이런 식으로 위험도도 보여주니까 혹시 활용하실 때는 이 펀드 다모아 여기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공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회사에 관한 정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발행공시, 지분공시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공시도 한번 활용해서 회사의 정보들도 여기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예요. 자, 사전 배경 지식은 필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투자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나의 그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좋은 종목인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 필수고 그럼 우리 사회 경제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럼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것만 모르는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주식은 보통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디서 좋다고 하면은 뭐 친구나 뭐 상사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제가 이제 상담한 분 중에는 이제 회사의 계약직이었는데 거기 이제 정규직 과장님이 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1,4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그 투자를 했는데 결국 400만 원이 돼서 1,000만 원 빚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건 안 쳐다보는 거, 내가 확실한 것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투자 원칙 3은 뭐냐면 반드시 남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남는 돈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없어져도 되는 돈, 일희일비 좀 안 해도 되는 돈을 모아서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가 조금 이런 공제 공부를 하기 위한 뭐 대가라고 생각하고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재미 삼아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남는 돈이 없는데 재미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남는 돈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 삼아 투자하지 않고, 5번째는 경제금융 공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상품 하실 때는 요것만 기억해서, 이 원칙만 기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 상품 나왔는데 저희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 다시. 저축 상품은 비상금 만들기, 수익률 있기, 생애 목적에 따른 목적 저축 계좌 만들기, 필요한 시기에 필요만큼 쓸 수 있는 구조, 만기 달성할 수 있는 금액 저축 반드시 쓰기, 요렇게 2가지 정도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축과 재테크에서 배워봤는데, 저축과 재테크에 아주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집에 가서 조금 더 공부하고 이 바이낸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나의 좀 튼튼한 재테크 구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